저는 72년을 살면서 제가 정성껏 만든 밥이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평생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손녀가 제 음식을 먹고 쓰러지고 믿었던 사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욕심과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도 피어나는 진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겁니다. 저는 박영자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보니 인생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평생을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며 살아왔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생길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어릴 적부터 요리를 좋아했어요. 어머니께서 제가 12살 때 돌아가신 후 13살부터 동생들 밥을 해먹였거든요. 그때부터 음식 만드는 게 제 인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술을 드셔서 집에 계시는 날이 거의 없었고 자연스럽게 제가 집안일을 도맡게 되었죠. 결혼해서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새벽부터 밤까지 부엌에서 지냈습니다. 남편 박종수 씨는 성격이 무뚝뚝했지만 착한 사람이었어요. 공장에서 일하느라 늘 피곤해했지만 제가 해주는 밥만큼은 정말 맛있게 드셨거든요. 큰딸 정희를 낳고 2년 후에 둘째 아들 정수를 낳았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을 때면 세상에서 가장 뿌듯했어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좌판에서 시작했는데 제 손맛을 알아주시는 분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볶음 뭐든 다 만들었어요. 특히 제 손으로 담근 김치는 시장에서 유명했거든요. 배추 고르는 것부터 양념 만드는 것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하시면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그렇게 40년을 일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명절 때는 더 바빴죠. 온갖 명절 음식을 미리 만들어서 팔았거든요. 손님들이 우리 집 명절 음식으로 차례상을 차린다고 하시면 정말 보람차기도 하고 책임감도 느꼈어요.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밥을 드시고 출근하셨는데 오후에 공장에서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 후로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살아왔는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작년에 정리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졌거든요. 이제는 시골집에서 조용히 지내며 사랑하는 손녀 민서와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었죠. 민서는 올해 8살입니다. 똘똘하고 귀여워서 제 마음을 녹여놓곤 했어요. 큰딸 정희와 사위 상수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었죠. 상수는 중견 건설 회사에서 일하는 사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참 성실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사위 상수가 요즘 들어 이상한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집 얘기를 하면서 문서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곤 했어요. 등기부등본이 어디 있냐, 통장은 어느 은행에 있냐, 인감도장은 어디 두셨냐 하면서요. 처음엔 그냥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자주 물어보니까 조금 이상했죠.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을 저녁 민서가 제 품에 안겨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평생 요리만 했는데 이렇게 인정받으니 보람찼습니다. 그날 밤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평온한 일상 뒤에 어떤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는지를요. 어느 일요일 점심이었습니다. 10월 말이라서 날씨가 제법 쌀쌀했어요. 평소처럼 정희와 상수, 민서가 집에 왔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날 밤부터 미역을 찬물에 불려두고 새벽에 일어나서 육수를 우렸거든요. 미역국은 상수가 특히 좋아하는 음식이었어요. 불고기도 정성껏 만들었어요. 소고기는 마트에서 가장 좋은 부위로 사왔고
하루 전부터 양념에 재워두었습니다. 시금치나물도 직접 손질해서 무쳤고 김치도 새로 담근 걸로 내놓았어요. 식사 시간에는 모두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민서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재미있게 말해줬고 정희는 요즘 바쁜 일상을 얘기했습니다. 상수도 평소보다 말을 많이 했어요. 상수가 또 집값 이야기를 꺼냈어요. 요즘 집값이 많이 올랐다면서 어머니 집도 예전보다 훨씬 비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집 관련 서류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모두 밥을 맛있게 먹고 오후에 가족들이 돌아간 후 저는 평소처럼 집 정리를 했어요. 오늘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죠. 그런데 밤 9시쯤 정희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민서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울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열도 나고 토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민서는 계속 아프다고 했어요. 작은 손이 뜨거워서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후에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식에서 평소와 다른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였어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더 정밀한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정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뭔가 잘못 넣었냐고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진 것 같다면서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40년 넘게 요리를 해왔는데 그런 실수를 할 리가 없거든요. 하지만 정희의 표정이 심각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혹시 제가 정말 실수를 한 걸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와 다른 건 없었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민서가 많이 나아졌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평소와 똑같이 만든 음식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민서가 퇴원한 지 일주일 후였습니다. 옆집 할머니인 김순자 씨가 저를 찾아왔어요. 평소에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죠. 순자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칠 전 밤에 상수를 봤다는 거예요. 제 집 주변을 서성거리더니 몰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 말로는 밤 12시쯤이었다고 해요. 잠이 안 와서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상수가 제 집 담장 쪽에서 왔다 갔다 하더래요. 그러더니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걸 봤다고 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상수가 왜 밤에 몰래 제 집에 들어와야 하나요? 순자 씨도 확실하지 않다며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더 지나니 다른 이웃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길 건너편에 사는 최영수 할아버지는 상수가 제 집에서 나오는 걸 봤다고 했습니다. 마치 집 안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뒷집에 사는 이정숙 씨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새벽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제 집 부엌 불빛이 켜져 있더래요. 부엌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이더라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비슷한 얘기를 하니까 이건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정말로 상수가 밤에 제 집에 오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저는 상수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었지만 정의 생각 때문에 망설여졌어요. 만약 이런 얘기를 했다가 가족 사이가 나빠지면 어떡하죠? 밤마다 잠들기 전에 문을 여러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들어오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거든요. 평생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참 이상했어요. 어느 날 밤에는 정말로 소음이 들리는 것 같아서 벌떡 일어났어요. 부엌 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소리 같았거든요. 용기를 내서 부엌으로 가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부엌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밥솥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분명히 닫아뒀는데요. 냉장고 안도 뭔가 정리가 바뀐 것 같았어요. 반찬 위치가 평소와 다르더라고요. 서랍도 숟가락이랑 젓가락 정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 뒤진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는 정말 확신이 들었어요. 누군가 밤에 제 집에 들어와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상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요. 순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상의해봤어요.
이런 일들을 얘기하니까 순이도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2주일 후 또다시 정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더욱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재료도 새로 사고 조리도구도 깨끗이 씻어서 만들었습니다. 마트에 가서 가장 신선한 재료들을 골라왔어요. 소고기도 좋은 부위로 샀고 야채들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며 샀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아무 일도 없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요리하는 내내 신경이 곤두서 있었어요. 손도 여러 번 씻고 도마도 새 걸로 바꿔서 썼습니다. 양념도 맛을 여러 번 보면서 정성껏 만들었죠. 정의 가족이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점심을 함께 먹는 동안 모두 맛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후 3시쯤 민서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했어요. 지난번과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저도 속이 메스꺼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정희가 당황해서 다시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병원에 가니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번에도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저와 민서 둘 다에게서요. 정희가 저를 보며 화를 냈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뭘 잘못하고 있냐고요. 요즘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다면서 병원에서 치매 검사도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억울했지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 자신도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제 동생 순이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온 거였어요. 순이가 상황을 듣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음식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요. 누군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어요. 순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2번이나 똑같은 일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닐 거라고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희와 상수는 순이의 말에 화를 냈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냐고 가족을 의심하라는 거냐고 했습니다. 상수는 특히 기분 나빠하면서 자기를 의심하는 거냐고 따져 물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순이가 저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이웃들이 상수를 밤에 봤다는 얘기 들었다고요. 혹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누군가 제 음식에 뭔가를 넣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누가 왜 언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순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 후 우리는 진지하게 상의했어요. 2번이나 같은 일이 생긴 건 우연이 아닐 거라고 했습니다. 순이가 말했어요. 언니가 40년 넘게 요리해 왔는데 갑자기 이런 실수를 할 리 없다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웃들이 했던 얘기들을 정리해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모두 상수가 밤에 제 집에 온다는 얘기였거든요. 순이가 제안했어요. CCTV를 설치해보자고요. 요즘은 작고 저렴한 카메라가 많다면서 부엌에 몰래 달아두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여졌어요. 가족을 의심해서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순이가 말했어요. 언니와 민서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혹시라도 큰 일이 생기면 어떡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의했습니다. 순이가 조카한테 부탁해서 작은 카메라를 구해왔어요. 동전만한 크기였는데 화질도 좋고 소리도 녹음된다고 했습니다. 사흘 후 작은 카메라를 부엌 선반 뒤쪽에 숨겨놓았어요. 잘 보이지 않는 곳이었지만 부엌 전체를 볼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냉장고, 가스레인지, 밥솥까지 다 보이는 자리였죠.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찍히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만약 정말 누군가 나쁜 짓을 하고 있다면 빨리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거든요. 그 후로 일주일을 기다렸어요. 정의 가족은 그 주말에도 평소처럼 왔다 갔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죠. 그런데 그 다음 주 화요일 새벽 휴대폰에 알림이 왔어요. 움직임이 감지됐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급하게 순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순이가 와서 함께 녹화된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밤 2시쯤에 상수가 제 집 부엌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뒤지고 밥솥을 열어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더니 그 안에 든 뭔가를 밥솥에 넣고 있었어요. 양도 적당히 넣고 잘 섞이도록 젓가락으로 저었습니다. 마치 여러 번 해본 일인 것처럼 능숙했어요. 순이와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상수가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요? 영상을 본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정희에게 이걸 보여줘야 할까요? 하지만 이런 걸 알면 정희가 얼마나 충격받을까요? 순이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저는 일단 정희와 먼저 이야기해보자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제 사위잖아요. 가정이 깨지는 건 마지막 방법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어 정희를 따로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조용히 만나 CCTV 영상을 보여줬어요. 정희에게 미리 말했어요. 충격적인 영상이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보라고요. 처음에는 영상이 뭔지 몰라서 그냥 보고 있던 정희가 상수가 나타나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상수가 밥솥에 뭔가를 넣는 모습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처음엔 놀라더니 점점 화가 나는 표정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그 화가 상수가 아니라 저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희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평생 아버지한테 무시당하며 살았던 열등감 때문에 이제 우리 남편까지 미워하는 거냐고요. 이런 식으로 모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상도 조작된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정희가 오히려 저를 비난하다니요. 가슴이 답답해져서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민서가 카페로 뛰어왔어요. 엄마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듣고 따라온 거였죠. 민서가 제 품에 안기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외할머니 밥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왜 자꾸 아픈 일이 생기냐고요. 민서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외할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자기는 외할머니가 해주는 밥이 제일 좋다고 했어요. 엄마 아빠는 맨날 바쁘다고 하는데 외할머니만 자기랑 놀아준다고 했습니다. 민서의 말을 듣자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어린아이만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정희는 자기 남편 편만 들고 저를 믿지 않는데 말이에요. 정희가 민서를 보고 나서야 조금 진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수를 의심하는 제가 마음에 안 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상수한테 전화를 걸어서 카페로 오라고 했어요. 상수가 카페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자꾸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정희가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수는 처음에 시치미를 뗐어요. 자기가 아니라고 누가 조작한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얼굴도 확실히 보이고 입고 있던 옷까지 정확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알자 상수가 갑자기 무릎을 꿇더라고요. 그리고 울면서 모든 걸 자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수가 말했어요. 정말 자기가 그런 짓을 했다고 어머니와 민서한테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모든 게 자기 잘못이라고 했어요. 상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이야기했어요. 회사에서 돈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큰 실수를 해서 손해를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메우지 못하면 해고될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도박빚도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계속 잃으니까 더 큰 돈을 걸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빚이 커졌다고 했어요. 상수가 또 고백했어요. 다른 투자에서도 실패해서 큰 손실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총 몇억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까 고민하다가 제 집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동네가 개발 예정지라서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제 집을 팔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쉽게 집을 팔 것 같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고 했어요. 저를 아프게 만들어서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집을 팔도록 유도하려고 했던 거였습니다. 상수가 말하는 계획을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다음에 집을 처분하려고 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음식에 약을 타서 제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민서까지 아프게 만든 이유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죄책감에 빠져서 손녀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집을 처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래요. 그 어린아이를 이용해서 저를 조종하려고 한 거였습니다. 상수가 넣었던 건 수면제였다고 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갈아서 음식에 넣었다는 거였어요. 양을 조절해서 죽지는 않을 정도로만 넣었다고 했지만 그것도 말이 되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상수의 다른 범행들이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한테도 돈을 많이 줬다고 했어요. 정의 명의로 대출도 받았다고 했어요. 서류를 위조해서 몰래 받은 거였답니다. 정의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집이 담보로 잡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상수는 제 집 말고도 정의의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두 집을 모두 팔아서 빚을 갚고 그 여자와 함께 도망칠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남편이 정말로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남편을 믿고 저를 의심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을 거예요. 경찰이 와서 상수를 연행해 갔을 때 정의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은 거였어요. 정의가 제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엄마를 의심하고 치매라고 했던 것, 남편만 믿고 엄마 말을 듣지 않았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저는 정의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남편을 믿는 게 당연하다고, 딸로서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민서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고 했어요. 상수가 감옥에 간 후 정의는 민서를 데리고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혼자서 민서를 키우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받아들였죠. 오랜만에 집에 생기가 돌게 되어서 오히려 좋았어요. 처음에는 정의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남편 때문에 생긴 빚 문제도 해결해야 했고 혼자서 민서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컸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자주 울기도 했어요. 정의가 자책하면서 말했어요.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엄마를 의심하고 남편만 믿었던 게 너무 부끄럽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냐면서 계속 미안해했어요. 저는 정의를 위로했어요. 그럴 수 있다고, 누구라도 남편을 믿는 게 당연하다고 했죠. 중요한 건 이제부터라고, 민서를 잘 키우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할 것 같아서 다시 반찬 가게를 시작하기로 했어요. 예전처럼 큰 가게는 아니고 시장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평수를 얻어서 간단하게 시작했습니다. 정의도 처음에는 반대했어요. 엄마 나이에 왜 다시 힘든 일을 하냐고 집에서 쉬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손을 놀리고 있으면 자꾸 나쁜 생각만 들거든요. 시장 상인들은 제가 돌아온 걸 반가워했어요. 오랜만이라며 인사를 나누고 예전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다들 제 반찬 맛을 그리워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예전부터 제 김치를 사가던 할머니들, 나물 반찬을 좋아하던 할아버지들이 다시 오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곤 했습니다. 가게 뒤편에 작은 책상을 놓아줬더니 거기서 공부하면서 가끔 제가 반찬 만드는 걸 구경하기도 했어요. 민서가 점점 요리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외할머니처럼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나중에 크면 외할머니를 도와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치볶음밥 정도는 혼자서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정의도 낮에는 가게 일을 도와줬어요. 계산도 하고 손님 응대도 하면서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민서를 키워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지만 저와 함께 있으니까 많이 의지가 되는 것 같았어요. 순이도 자주 도와주러 왔어요. 언니가 혼자서 일하기 힘들 거라면서 일주일에 사흘은 가게에 나왔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어요. 순이와 함께 일하니까 예전 젊을 때처럼 즐겁기도 했고요. 가게 단골 손님들도 하나둘 늘어났어요. 특히 저희 집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할아버지는 매일 와서 김치찌개 한 그릇씩 사가시더라고요.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서 집에서 해먹기가 힘들다고 했어요. 젊은 직장인들도 찾아왔어요. 점심시간에 와서 도시락을 사가거나 저녁에 와서 반찬을 사가곤 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 이런 가게를 찾는다고 했어요. 어느 날 민서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외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해달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크면 자기도 외할머니처럼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민서가 또 말했어요.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지만 외할머니와 엄마는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수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정의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에게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나가고 있어요. 가게 일도 열심히 도와주고 민서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써요. 어느 날 정의가 저한테 말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다고,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자식들 키우며 평생 일하신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안다고 했어요. 지금은 가게 일도 재미있고 민서와 보내는 시간도 소중해요. 물론 힘들 때도 있지만 제 손으로 끝까지 살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가끔 상수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미워하지는 않지만 안타깝죠. 정직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까지 생기지 않았을 텐데요. 민서에게는 아버지 이야기를 어떻게 해줄지 고민이지만 언젠가는 말해줘야겠어요. 시장 사람들도 저희 가족을 따뜻하게 대해줘요. 힘든 일을 겪었다는 걸 알아서인지 더 많이 도와주려고 해요. 이웃가게 사장님들이 민서를 예뻐해주고 가끔 간식도 주곤 해요. 돌이켜보니 이 모든 일이 제게는 큰 배움이었어요. 평생 착하게만 살면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만약 그냥 참고 넘어갔다면 민서와 저는 계속 아팠을 거고 결국 집까지 잃었을지도 모르죠. 정의도 계속 속고 살았을 거고요. 순이 같은 동생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혼자였다면 이런 일을 해결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진짜로 저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배웠어요.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걸 맹목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해요. 그래야 진짜 보호할 수 있거든요. 의심하는 게 나쁜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어요. 민서를 보면서 많은 걸 느껴요. 이 아이는 아버지 때문에 상처를 받았지만 그래도 밝게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른이 제대로 사랑을 줄 때 아이들은 잘 자란다는 것도요. 정의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남편에게만 의존했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잘 해나가고 있어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의 소중함도 깨달았고요. 지금 저는 72살이지만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민서와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면서 남은 인생을 더 지혜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도 소중해졌어요.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제 음식을 드시고 맛있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의미 있다는 걸 느껴요.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웃들도 정말 고마워요. 힘들 때 도와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거든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생기면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가족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나이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으면 해요. 민서가 어제 저한테 말했어요. 외할머니 덕분에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이 훨씬 많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민서와 정희 그리고 순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힘든 일들을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가게에 나가서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을 맞이하는 게 즐거워요. 민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숙제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행복하고 정희가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는 것도 기뻐요. 이 모든 게 당연한 일상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요. 평범한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값진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매 순간에 더 감사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